네, 안녕하세요. 로컬 창업 컨텐츠 2회 14주차 LMS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 14주차 LMS 수업인데요. 14주차 대면 수업을, 뭐 선생님들 다 서로 공지가 되셨겠지만, 우리 전화수 선생님, 그 체리 농장, 그 체리 농장에서 우리가 같이 체리 농장 체험도 하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친교의 시간도 갖고 뭐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사실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심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수업에서 15주차에 우리 기말 과제 또 있고 진도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도도 나가야 되지만 또 선생님들이 또 학교에서 이 과제 요거 또 만드시는 거 요것도 또 진행을 해야 돼서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이 그 PPT 만드는 거를 집에서 과제로 안 하시도록 하려고 학교에서 시간을 일부러 계속 내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농장에 가게 되면은 그걸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몇 주만 좀 여유가 있으면 그 농장에 갔다 오면 참 좋은데 바로 종강 전주여서 좀 고민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또 비일상적으로 그렇게 어, 농장에서 함께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겠다 싶기도 했고요. 또 사실 저도 그 전화수 선생님 그 농장 이름이 빛의 오차드라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이름이 되게 어, 좀 고급지게 좀 미국스럽게 이렇게 지으셨는데 그 농장 한번 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선생님들 14주 대면 수업은 이 체리 농장 견학과 견학 겸 현장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4주차 LMS 수업을 그냥 좀 빡빡하게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지금 계속해서 하반기에 브랜드의 요소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말과제에서 이제 브랜드 요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선생님들이 기말 PPT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자, 아이덴티티의 정의 말씀드렸고요. 또 브랜드의 시각적 요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언어적 요소가 있다고 그랬고요. 감성적 요소, 행동적 요소. 자, 오늘은 짧게 시각적 요소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요소를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요소인데요. 먼저 로고가 있다고 그랬죠. 로고. 자, 로고 디자인. 그래서 로고는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워드마크형 로고가 있고요. 뭐 구글, 또 컬리, 슈프림, 쿠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워드마크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레터마크형이 있는데요. 레터마크형은 CU, H&M, 무지, NH 이런 게 레터마크형이라고 그랬죠. 자, 다음 심볼 마크형이 있는데요. 애플, 나이키, 뭐 맥도날드, 올림픽 이런 것들이 심볼 마크형. 그다음에 엠블럼형이 있는데요. 엠블럼형은 이렇게 스포츠 구단이나 뭐 교육기관이나 이렇게 심볼과 로고가 이렇게 하나로 일체화돼 가지고 마크처럼 된 것들, 전통적인 그런 마크 이런 걸 엠블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조합형이 있는데요. 조합형이 이제 제일 보편적인 케이스인데요. 라코스테나 뭐 LG전자, 미쉐린, 던킨. 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심볼과 로고가 워드마크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 형을
조합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선생님들이 기말 과제 하시면서 브랜드를 하나씩 정하셨을 텐데요. 그 정한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로고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로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요거를 좀 꼭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은 색상인데요. 자, 시각 요소에서 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 자, 그래서 색상이 생각보다 그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렇게 빨간색 색상을 브랜드 컬러로 쓰고 있고요. 통일감 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면에 펩시는 이렇게 파란색을 이용하고 있고요. 자, 칠성 사이다는 이렇게 청량한 느낌의 녹색을 처음에는 이 브랜드 컬러가 확립이 안 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브랜드 컬러를 녹색으로 딱 지정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각적 요소, 로고, 컬러, 다음은 타이포그래피, 서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서체, 우리나라 말로 글꼴이라고도 하고 서체라고도 하고, 자, 이거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특히 로고에서 어떤 서체를 사용했는지 선생님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같이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서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니스프리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버버리도 이렇게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서체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리프체가 있어요. 세리프체. 뭔가 끝에 장식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명조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명조체. 이렇게 끝에가 꼬부라져 있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를 세리프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프체에 해당이 되는 로고 유형들이 있죠. 바탕체, 뭐 나눔명조,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서체 중에 세리프체들이 있어요. 세리프체는 뭔가 전통적이고 또 좀 진실성이 있고 약간 딱 정해져 있는 틀이 정해져 있는 이런 느낌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세리프체, 세리프가 없다 이 말인데요. 산세리프체는 고딕체가 있다고 그랬죠. 뭔가 좀 보편적이고 현대적이고 또 좀 뭔가 그 기술이 강조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산세리프체 고딕체고요. 슬랩 세리프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필기체, 스크립트 혹은 캘리그라프 이런 스타일이 있다고 그랬죠. 손글씨체 같은 거죠. 요거는 뭔가 창의적이고 또 개성이 있고 친근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 세리프체는 이렇게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죠. 자, 산세리프는 고딕체, 세리프보다는 산세리프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선생님들 로고 조사한 것도 브랜드 로고도 세리프체를 썼는지 산세리프체를 썼는지 아니면 이렇게 캘리그라프 손글씨체를 썼는지 요거를 유형을 한번 따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산세리프를 썼다. 그러면 왜 산세리프를 썼을까? 요거를 좀 조사를 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거기다가 얘기를 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슬로건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각 요소 중에서 로고, 컬러, 그 다음에 서체, 슬로건. 슬로건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just do it, think different, I'm love it, 뭐 LG 같은 경우 life's good, 뭐 공간에 대한 긴 생각, 지인, 그다음에 해찬들 같은 경우 자연의 시간표대로 뭐 이런 슬로건 이런 것들이 또 시각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시각 요소는 왜 중요하냐면 슬로건이 왜 중요하냐면 로고하고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각 요소로 또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 있다고 그랬죠. 시각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패키지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은 포장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브랜드를 소비자가 직접 손으로 접촉하는 순간이 되겠죠. 예, 요즘 최근으로 갈수록 이 패키지 디자인의 비중이 엄청 커지고 그래서 패키지 디자인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고급화되는 그런 추세고요. 제가 재미있는 사례 대면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루이비 통닭, 루이비 통닭이라고 해가지고 루이비통에서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루이비 통닭이라고 했다가 결국 벌금을 두들겨 맞고 최근에는 루닭이라고 이렇게 또 했던 그 정말 우픈 사례죠. 눈물 없이는 또 들을 수 없는 이 사업하신 분은 또 마음이 아프겠죠. 네, 하여튼 이 재미있는 이 사례. 근데 이게 이제 출발점이 패키지 디자인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이 유사한 사례가 사실은 있어요. 프라다 치킨이라는 사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다 그 명품 브랜드하고 유사하게 패키지 디자인과 로고를 썼는데 이 사람은 항의를 하는 거죠. 왜 프라다는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시비를 걸었냐. 근데 뭐 이거 뭐 회사 마음이죠 뭐. 프라다에서는 별 신경 안 썼는데 이 루이비통에서는 신경을 쓴 그 차이인 거죠 뭐. 자, 이제 오늘은 브랜드의 요소 중에 언어적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적 요소, 버벌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제 버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어적 요소인데요. 먼저 브랜드의 이름이 있겠죠. 이름 되게 중요하죠. 브랜드의 첫 인상이자 핵심 식별 요소, 브랜드가 누구인지 한 단어로 나타냄. 자, 굉장히 그 브랜드의 가장 출발점이 되겠죠. 뭐 로고라든가 뭐 패키지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스텝이고요. 제일 먼저 브랜드 이름부터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의 이름의 핵심 기능은 우선 브랜드 이름을 잘 지어 놓으면은 기억하기가 되게 쉽겠죠. 2000시에 가면은 불효자 감자탕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봤는데 그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음식점 먹어본 적도 없고 그 집이 얼마나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워낙 재미있어서 딱 들으면 뭐 어떤 사연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기억이 딱 나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저 잘 지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남이천 IC 쪽으로 가다 보면 길가에 어, 석재, 자갈, 뭐 모래 이런 거 판매하는 회사 같아요. 거기가 가게가 하나가 있는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름이 자갈공명이에요. 자갈공명. 거기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흘낏 보면서 지나갔는데 피식 혼자 웃으면서 자갈공명. 그래서 이제 일단 그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단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이 브랜드 이름을 잘 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용이하죠. 이름 발음이 너무 어려운 이런 브랜드 이름은 잘 안 짓죠. 뭐
명품, 뭐 일부러 외래어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발음이 쉬우면서도 좀 이렇게 탁탁 붙게 이렇게 이제 브랜드 이름을 짓겠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이름을 통해서 의미가 또 전달되기도 하죠. 또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테슬라 자동차의 그 테슬라는 에디슨하고 같이 사실은 그 전기를 발명한 유명한 발명가거든요. 시대를 앞서갔던 천재인데요. 그래서 이 테슬라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라는 거를 강렬하게 상징하기 위해서 테슬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죠. 배달의 민족. 이름 딱 들으면은 그 약간 언어적 유희이기도 하지만 배달하는 곳이라는 배달 어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있죠. 브랜드 이름이. 즉, 이 이름을 등록을 하게 되면은 다른 그 사람들이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을 못 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 앞에 그 사례에서 루이비통 닭 사례도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루이비통 그 이름의 저작권을 거기서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법적 제재를 받은 건데요. 내가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여기저기 수없이 난립하면 아무래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름을 등록을 해놓으면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고유한 개성 같은 것들, 이 회사 브랜드의 정체성 같은 것들이 보호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브랜드의 톤 앤 매너가 있는데요. 자, 톤 앤 매너는요, 그 브랜드가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말투, 표현 방식, 분위기, 이걸 톤 앤 매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말투, 분위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점잖다. 저 사람은 재미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되게 쾌활하다. 저 사람은 좀 진중하다. 저 사람은 좀 사람이 부정적이다. 까분다. 뭐 이런 수많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텐데요.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그거를 다른 말로 그 사람의 톤앤 매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브랜드도 그게 있다는 거죠.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톤앤 매너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명품이다 그러면 명품의 톤앤 매너가 있는 거죠. 명품 브랜드인데 그 톤앤 매너에 맞게 모든 것들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까불까불하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 거기서 사용하는 문구라든가 뭐 카피 같은 것들이 너무 안 맞게 까불까불 가볍게 하면은 명품의 톤앤 매너를 깨는 게 되겠죠. 또 반대로 굉장히 그 발랄하고 젊고 그런 분위기의 브랜드인데 너무 딱딱하게 톤앤 매너를 쓰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대중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소통할 때 사용하는 말투, 표현 방식, 분위기 이것이 이제 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톤앤 매너의 핵심 요소는 첫 번째 톤이 있죠. 톤. 우리가 톤이라는 거는 야, 뭐 색깔 톤이 어떻게 됐냐, 또 야, 목소리 톤이 왜 그러냐라고 이제 그렇게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 감정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브랜드의 감정적인 태도. 예를 들어서 유쾌함, 따뜻함, 진지함 같은 이런 어떤 느껴지는 태도, 감정적인 태도를 톤이라고 그러고요. 매너라는 거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규범 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말투, 말의 격식, 문체, 대상에 맞춘 표현. 예를 들어서 뭐 반말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되게 점잖게 존칭어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매너가 되겠죠. 저 사람 참 매너 있네, 뭐 매너가 없네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그 사람이 얼마나 예의를 갖췄는가
말투가 점잖은가, 뭐 윗사람을 공경하는가, 뭐 함부로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톤과 매너는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자, 무신사라는 그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온라인 그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런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면 뭐 추성훈과 함께한 쿨텐다드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과 함께 이런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쿨텐다드. 쿨텐다드는 이게 이제 합성어가 되겠죠.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에다가 앞에 시원하다, 쿨을 넣어가지고 쿨텐다드. 좀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합성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 무신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이 쿨텐다드 뭐 이런 말을 통해서 트렌드에 민감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고 이미지가 젊다 이런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배달의 민족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뭐 이런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어요. 너에게 밥을 보낸다. 배민 선물하기. 자, 배달의 민족은 유희를 되게 강조해요. 어떤 가볍고 되게 재미있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B급 감성, 엽기 뭐 이런 것들을 적극 차용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 피식 웃게 만드는 그러면서 좀 가볍게 받아들이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데 주력을 해요. 그 톤앤 매너가 한결같죠. 캐릭터도 쓰고 이 카피를 계속해서 이런 재미있는 카피들을 계속 사용을 하죠. 너에게 밥을 보낸다라는 건 사실은 패러디죠. 옛날에 좀 나이 어린 선생님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는 옛날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소설을 영화한 건데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너의 그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너에게 나를 보낸다라는 그런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패러디해서 너에게 밥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 이름 자체도 이미 패러디잖아요. 배달이라는 게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물건을 나르는 그 배달로 바꿔가지고 언어적 유희를 하는 이런 패러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관된 톤앤 매너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진중하죠. 회사가 이제 큰 회사고 또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을 취급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의 비전,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 함께 나아가는 미래 이런 진중한 톤앤 매너를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톤앤 매너가 이렇게 그 브랜드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언어적인 톤앤 매너를 가지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메시지인데요. 핵심 슬로건이나 태그라인. 브랜드의 철학, 약속, 가치를 짧은 문장으로 집약해 전달하는 요소를 이야기하고요. 자, 핵심 요소는 슬로건. 자, 슬로건은 근데 앞에서 로고 할 때 우리 다뤄봤잖아요. 근데 그때도 다뤄봤지만 이제 중복이 좀 되지만 광고나 캠페인용으로 활용되는 메시지, 이 브랜드의 철학, 약속, 가치를 아주 짤막한 그런 카피,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요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또 태그라인이라고도 해요. 브랜드의 장기적 아이덴티티를 담은 핵심 문구.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보시면요. 자, 커피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이거는 어디냐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는요,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지만, 경험을 되게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스타벅스를 통해서 그 커피숍에 앉아서 사람들이 그 카페에서 앉아서 느끼는 그 시간,
경험, 그 다음에 그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세련된 굿즈, 이런 것들, 프리퀀시를 통한 그 굿즈 같은 거, 이런 것들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커피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여기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건에서 이미 이 스타벅스의 브랜드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반면에 저희가 직접 커피를 가져다 드릴게요 라는 거는 블루보틀이라는 스타벅스하고 경쟁하는 굉장히 유명한 비싼 커피 브랜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블루보틀이라는 커피 브랜드는 이런 스타벅스처럼 다양한 뭐 여러 가지 굿즈나 그런 것들,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커피 자체로 많이 승부를 하는, 그래서 좀 고급화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디야라는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가 있죠. 여기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대표 커피 브랜드. 이디야는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라는 거를 강조하는 이런 거죠. 스타벅스가 이제 1등이라 그러면 이디야는 2등, 3등을 다투고 있는 곳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다. 어떻게 보면 약간 애국심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또 최근에 지금 보시면 메가 커피라고 저가 브랜드 커피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슬로건을 썼어요. 빅 사이즈와 착한 가격의 데일리 커피. 부담 없이 매일 마시라는 거예요.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가성비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빅 사이즈 투샷. 그래서 착한 가격의 커피. 이런 식으로 그 핵심 메시지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브랜드마다 자기네가 강조하고 싶은 브랜드의 철학, 약속, 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슬로건에 담아서 표현을 해요. 태그라인에 담아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을 요약을 하면, 자, 언어적 요소. 브랜드의 언어적 요소는 브랜드의 이름이 있고요. 톤 앤 매너가 있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